네, 요즘 주요 로펌들이 노동 관련 세미나를 줄줄이 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가장 크게 바뀔 정책이 노동 분야에서 로펌들이 서둘러 기업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는 건데요.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 재계가 우려하는 정책 외에도 퇴직금 관련 제도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퇴직금 위주로 노동 정책의 예상되는 변화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성희 전 고용노동부 차관,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정부 들어 지금 장관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노동부 장관의 철도 기관사 그리고 민노총 위원장 출신 김형훈 기관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파격적인 인선이다. 노동계, 재계 모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오늘 퇴직금 위주로 노동 정책을 깊이 따져보기에 앞서서 이런 노동 정책을 추진할 수장이 어떤 분인지 이성희 차관님 아마 노동부에 계실 때 그 노조를 많이 상대를 해보셨을 텐데 이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어떤 인물입니까? 네, 김영훈 그 장관 그 후보자님은 그 전에 그 철도노조 위원장도 그 역임을 하셨고 그다음에 민주노총 그 민노총 위원장도 역임하셨으니까 대표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좀 그 강성 그 노동조합 운동 그 지도자로 그 꼽힐 만한 그 분입니다. 네. 이런 김영훈 장관 후보자님이 이런 그 강성 노조 운동을 그 주도하기도 하셨지만 과거 그 철도 노조 활동이나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한편으로는 대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그 합리적인 그 성향의 그 노조 운동을 그 이끌었던 것으로 그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노란봉투법이나 뭐 주 4.5일제나 정년연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그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그 뭐 노동 정책을 추진할 때 너무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그 노사정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그 스크린을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성 노동 운동을 주도했지만 그래도 대화를 비교적 다른 유전과 달리 대화를 좀 중시했던 분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는데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때 방금 언급하신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주 4.5일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이게 상당히 이제 재계가 좀 걱정하는 발언인데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회적 합의를 전제를 내걸었지만 이게 반드시 가야 할 길인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은 맞죠.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노조법 2조 3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사 투쟁에 있어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부분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보겠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4.5일제는 사실은 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공약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4.5일제 월급을 좀 깎는 또 자율로 기업의 자율.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도 같고 월급도 같은데 4.5일제를 하겠다니까.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거. 그렇죠. 다양하게. 그래서 격주로 뭐 4일을 하고 5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금요일 오후를 쉬는 방식 1시간 더 하고 다양한 방식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민주당은 이제 4일제를 얘기를 했으니까요. 36시간이냐 40시간이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12시간에서 50시간이었는데 4.5일제는 뭐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장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정책도 명분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죠. 이번에 고용노동 장관 후보자가.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좀 희망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워낙에 이제 쟁점이 많은 거여서 이 부분을 좀 깊이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없고 저희가 오늘은 조금 좁혀서 퇴직금 몇 가지 제도를 보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확정한 건 아니지만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형태로 아마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추진하겠다.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주는 방안. 지금은 1년 이상을 일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제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실현된다 그러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주자?
먼저 그 퇴직금 그 제도와 관련해서 네. 그 기존의 그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그 확대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정부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지향해야 될 방향이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하자는 게 네, 예, 예. 퇴직연금으로 의무화하자 이런 거.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퇴직연금으로 확대를 위해서 그걸 의무화하자라고 하는 안을 냈는데요. 이게 조금 그 우리나라의 그 노후 생활 보장 제도를 위해서 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있고요. 그렇죠. 그 위에 그 퇴직연금 제도가 있고요. 퇴직연금. 그 위에 개인연금 제도를 통해서 삼중 안전망을 통해서 그 노후 생활 보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노사정 모두 앞으로 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 네. 연금 제도를 개혁해야 될 방향으로 그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번에 그 국정개혁위원회에 그 보고를 드린 거는 그 중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조금 더 확대 그 적용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자는 안을 그 보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네. 퇴직연금 제도가 뭐 국민연금 제도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에 그러니까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이상 그 근로한 근로자를 퇴직연금을 퇴직금을 그 지급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뭐 수습 근로자를 그 지급하도록 한다든가 뭐 비정규직 근로자를 그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문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그 대안을 그 어떻게 보면은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은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지금 저희가 이제 3개월 이내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문제와 함께 지금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지금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퇴직연금은 지금은 자율적으로 기업이 가입하지 않습니까? 네.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퇴직 후에 연금으로 나눠 받는 건데 이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가 꽤 됐습니다만 20년 가까이 됐죠. 20년 가까이 됐네요. 실제 기업들이 도입한 기업들이라든지 이 현황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300인 이상은 91.7%가 퇴직연금을 하고 있고요. 300 이상 기업은 90%가 네네. 넘고요. 예. 네, 5에서 29인, 30인 이하의 경우는 44%, 5인 이하는 약 한 10.12%이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규모가 작을수록 퇴직연금을 안 한다는 얘기죠. 퇴직연금을 안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들어가는 그 현금을 사실은 줘야 하는 거니까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퇴직금이라는 거는 회사 가지고 있는 거고 적립하는 것이고 예.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다 돈을 위탁을 회사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깥에다가 의무적으로 그렇죠. 맡겨야 된다. 네, 맡겨야 되니까 실제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규모가 작을수록 뭐 대기업은 거의 100% 하고 있는 거고 규모가 작을수록 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질문하신 의무화는 조금 이따 논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 지금 얘기를 해보죠. 지금요? 의무화부터. 의무화부터 3개월 말고요. 예, 3개월은 엮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3개월은 사실은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3개월? 우리가 퇴직금 정산을 할 때도 3개월, 직전 3개월치를 갖고 계산을 하고요. 퇴직금 계산 때 그다음에 임금. 일용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도 3개월 이상을 일하면 일용직이 아닌 걸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3개월이라는 주장이 나온 걸로 저는 이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퇴직금의 성격이죠. 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기여했느냐.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얼마나 기여했느냐라는 기여도에 대한 보상이란 말이죠. 근데 3개월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충분히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3개월 라는 이제 문제가 생긴다. 우리 이제 경영학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이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1년이라는 네. 기간을 해왔던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이차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3개월도 충분히 우리가 기여했다라고 본다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3개월도 퇴직금 줄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그거는 너무 단기 근로를 오히려 장려하는 그런 거 예컨대 시력급여나 이런 쪽으로 해서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하는 방안까지 퇴직급여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적절치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럼 이 차관님께 여쭤보겠네요. 그럼 3개월 기간에도 퇴직금을 줘야 된다면 얼핏 보면 뭐 단기 아르바이트생 또는 수습 기간이 끝나도 퇴직금을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작은 기업들은 이게 좀 견딜 수 있을까, 감당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중소 영세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 퇴직금 그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그 적용 확대를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의무화하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3개월 이상 근로자를 그 퇴직연금을 그러니까 적립을 해야 된다면은 그러니까 3개월로 다 의무화 한다면 그것도? 의무화한다면 그렇게 하면은 일단 그 퇴직연금 기존에는 그 퇴직연금을 적립을 안 하던 것을 적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지죠. 또 그다음 또 하나는 사람이 계속 바뀔 때마다 그 퇴직연금 그 적립을 거기에 맞게 또 그 사람 그 IRP 계좌에 계속 그 적립을 해줘야 돼요. 그럼 관리 비용도 훨씬 더 커집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해결하면서 이걸 가야 되거든요.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주로 영세 그 중소기업이 지금 퇴직연금 가입률이 제일 낮아요. 전체 그 퇴직연금 전체 퇴직금 그 제도는 있지만 퇴직연금 그 가입 범위가 근로자 가입 대상 근로자 비중으로 한 5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한 절반은 지금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지 않은데 그게 대부분 다 영세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들에서. 영세 중소기업이 그렇게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고 또 그러니까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면은 퇴직금을 일단 자기가 적립하고 그 사업주가 적립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경영 활동에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못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의무화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그 제도를 의무화할 때는 규모별로 그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그 필수적이고요. 기업 규모별로 시기를 좀 달리해서 그렇죠. 준비할 기간을 좀 준다. 준비할 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그 재정 지원을 투입을 해서 재정 지원을요? 재정 지원을 투입을 해서 조금 더 쉽게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책을 쓰는 연착륙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퇴직연금으로 의무화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퇴직금을 받는 불안감은 못 받을 거라는 불안감은 영세 중소기업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오히려 그런 데 근무하는 분들한테 퇴직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안전 보장을 하려면 연금 의무화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좀 여유가 노동자들한테는 있으니까 퇴직금 안 떼어 먹잖아요. 노동자들한테는 훨씬 유리한 제도인 거죠. 근데 그걸 현실적으로 사업주들한테 어려운 못한다. 거지만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번에 5단계로 가겠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5단계로 가겠다. 5단계. 가장 큰 이제 대기업 300인 이상 그리고 200인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마지막 5인 이상까지를 가는데 예를 들어 30인 이하의 경우는 정부가 10% 정도 추가로 재정 보조를 해주면서 10%라면 퇴직금의 적립금액 10% 회사가 정도를 적립하는 금액의 10%로 보장해준다. 그리고 이제 세제 혜택을 좀 늘려주는 거죠. 개인도 퇴직연금에 돈을 더 넣으면 세액 공개를 해주고 기업은 손비 처리를 더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세금 부담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연금 쪽으로 많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지금 고객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금을 의무화한다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네요, 이게.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고 그 위에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 게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많이 일반 일시금으로 찾아갖고 그렇죠. 뭐 가게를 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된 노후 생활,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 준비가 거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로서 연금의 의무화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의무화하면 좋은 점이. 뭡니까? 지금은 이제 퇴직연금은 급여의 성격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투자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창업기업이라든지 벤처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대. 퇴직연금에서.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가능해요. 근데 퇴직연금은 안 되거든요. 이게 성격상. 하지만 이거를 예컨대 뭐 퇴직연금 관리공단 같은 구조가 만들어지고 정부가 관여를 하게 되면 그것도 좀 열어줄 수 있다. 그럼 지금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이 2%예요. 디폴트 옵션도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뭐 정기예금에 들어두고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2%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수익률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낮은데 너무 수익률이 낮죠. 2%면. 그래서 지금 뭐 국민연금 타겟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 약 6%거든요.
그러면 퇴직연금도 그 정도만 올려도 네. 충분히 내가 퇴직연금 나 넣은 거 갖고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걸 제도화하고 의무화하는 건 꽤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라고 볼 수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여러 가지 좀 논쟁적인 이슈가 많이 드러났네요. 또 퇴직연금 공단 새로 만드는 아이디어, 국민연금도 있는데 관리공단. 국민연금 공단 만들어서 국민들이 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 상당히 좀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퇴직연금 공단 만든다니까 이것도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면서 네. 그에 앞서서 이 퇴직연금을 의무화했을 때는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퇴직금을 이제 중간에 찾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다거나 예, 병원 중간 가기나. 정산을 하죠. 근데 의무화하게 되면 본인의 퇴직금을 더 쉽게 못 찾는 거가 되나요? 예, 지금도 퇴직금 중간 정산은 아주 특별한 사유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왜냐하면은 그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면은 그 퇴직금이라고 하는 게 일시금으로 그 받는 제도이긴 하지만 중간 정산을 하면은 그 노후 세상을 보장이 그만큼 더 어려워지지 어려워지는 않습니까? 거죠, 미리 쓰면. 그 옛날에는 그 중간 정산을 많이 그 인정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후 생활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 그 중간 정산은 뭐 꼭 그 자녀 학비라든가 예. 아니면은 뭐 부동산 매입이라든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은 정년이익 도래하면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이제는 조금 그러니까 연금으로 이제는 다 전환하자. 그러니까 연금으로 그런 하게 되면 제도로 가는 거죠. 못 받는 거잖아요. 예, 연금으로 가면은 그 일시금으로 받는 거는 사실상 엄격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금지하는 거는 아마 법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그 많은 부분을 이렇게 규제를 장치를 둬서 대부분의 그 근로자들은 이걸 일시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받도록 해서 그 근로자들의 그 노후 생활 보장에 그 버팀목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자는 것이 이번 그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 거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국민연금하고 다르게 퇴직연금은 내 돈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일하면서 급여로 받은 돈, 아까 급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후불 임금이라고 누가 그래요. 퇴직금은 임금인데 좀 나중에 주는 거다. 내가 받아야 할 후불 그렇습니다. 임금이다. 사업주가 이제 거기 일부를 내고 내가 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차관 말씀하신 대로 엄격하게 일시금으로 찾는 거를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도 자기 거니까. 내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하냐면 세제 혜택을 더 강하게 주거나 연금으로 할 때. 그렇죠. 연금으로 가져가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노후 보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시불로 찾지 않도록 그리고 연금을 더 넣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세제도 재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 그것도 기업과 개인 동시에 네.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퇴직금을 연금으로 매년 노후 보장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중간 정산하는 분들은 오죽하면 중간 정산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급하게 필요한 분들만 한단 말이죠. 받고 나면 나중에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돈이 줄어들어서 노후 보장이 걱정되니까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텐데 여튼 의무화하면 막을 수 있는 거를 좀 제한하면 왜 내 퇴직금을 제대로 쉽게 못 받게 하는 거야? 이런 반발도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일부 그러니까 일시금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 수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퇴직금 제도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하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 50% 정도가 아직까지 퇴직금 제도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대로 나라.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점점 그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자녀 그 수명이 점점 길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 연금의 중요성이 옛날보다 훨씬 더 그 중요해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퇴직연금도 좀 연금을 의무화해서라도 국민들의 노후 생활 보장에 그 더 많은 그 안전망을 좀 강화하자 그런 취지에서 퇴직연금 좀 의무화 제도를 그 이번에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간 정산을 퇴직금 오죽하면 하겠습니다만 중간 정산을 좀 덜 하게 만드는데 일부 기업들은 퇴직금 쌓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 정산을 그냥 강요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한동안 했었죠. 한동안. 이게 이제 사실 부채지 않습니까? 예, 퇴직금 이게 늘어나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예 정산을 해주면 부채 비율도 낮추고 예. 그다음에
직급이 올라갈수록 퇴직금이 더 많이 쌓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 정산 계속 해버리면 더 그렇죠. 싸게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또 악덕 기업이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악덕 기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어쨌거나 서로의 양자의 니즈가 맞아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그건 뭐 시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내가 목돈으로 찾아서 이걸 갖고 뭔가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사고 부동산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였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게 많았거든요. 되게 집을 사기 위해서 퇴직금이 그렇죠. 중간 정산 받는 경우가 네, 많죠. 대부분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는 안정화되고 부동산 값도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 자산이 실제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으로 바뀐다면 오히려 이제 이런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도 작동할 수 있겠죠. 이 퇴직연금 의무화가 반드시 만약에 실행되면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처럼 퇴직연금관리공단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거죠?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꼭 그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 관리의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그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러니까 중소 영세기업 30인 이하 사업장에 그 대해서는 그 푸른 씨앗 그 사업이라고 해서요. 푸른 씨앗? 예. 거기에 이제 30인 이하 사업장이 제일 그 퇴직연금에 가입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퇴직연금 가입을 그 유도하기 위해서 그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그 기금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을 받아서 그걸 푸른 씨앗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사업주가 내는 그 퇴직연금 적립금의 10%를 지원해 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데요? 예, 그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소 영세 기업의 지금 퇴직연금 그 가입 확대를 좀 역적으로 촉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결과 뭐 올해 2월 달에 이미 이제 그 적립금이 1조를 넘어섰다고 그 하더라고요. 그렇게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그렇게 그 하고 있는데 그 퇴직연금공단을 그 설립하자는 취지는 그것을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면 그럼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금 한 430조가 넘거든요. 현재? 그 430조가 계속 500조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단 규모로 그 운영을 해야지만 그런 뭐 수익률을 그 내거나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이 아마 가능해질 거라고 그 생각이 됩니다. 네. 신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니까 퇴직연금 공단 세운다 그러니까 또 뭘 세우는 거야 하는 게 벌써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조금 다른 개념이라서 내 돈 맡겨놓고 내가 운용을 하는 거, 내가 찾아가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 퇴직연금이 2050년이 되면 국민연금보다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래요? 2050년에? 그렇습니다. 추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아무 의무화를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정부가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네. 또 그런 문제, 또 공단 설립 문제가 또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퇴직연금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로자가 아닌 분들이 있잖아요.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와 같은 특수 고용직, 플랫폼 종사자들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닌데 어떻게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 지금 현행 그 법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플랫폼 그 종사자라든가 그 특수고용 형태 그 종사자들은 자영업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퇴직연금 적립금을 누가 내느냐의 문제가 그 발생을 합니다. 또 그 얼마나 내느냐도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기 퇴직연금은 그 실직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퇴직 후에 받는 거죠. 퇴직 후에 받는 거잖아요. 퇴직이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게 자영업자는 좀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퇴직연금을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그 12분의 1, 급여의 12분의 1을 그 적립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런 자영업자들의 대상에서는 몇 %를 그렇게 하면은 연금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 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매월 또 변동성도 크고. 그렇게 하려면은 이런 것들을 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해 주체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런 그러니까 자영업자 신분의 그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한 분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 기금을 어떻게 걷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섣불리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먼저 그런 재정 추계도 해보고 가입 대상자들의 의사도 좀 확인해보고 네. 이해 집단 간에 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들 사용자가 누구냐가 좀 불분명하니까 상당히 좀 복잡해요. 저는 말이죠. 이런 걸, 이 대한민국은 참 재밌는 나라예요. 왜요? 어떤 제도가 하나 나오면 다 그걸로 통일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하나로 다 이건 다 다르잖아요. 네. 예컨대 52시간도 직역별로 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고 최저임금도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을 갖고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을 해준다면 네. 조금 더 부드럽고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제도가 될 텐데 이 퇴직연금도 나온다 그랬더니 시민 특고까지 다 하자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예, 하잖아요. 예. 사실은 이런 거는 다른 차원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퇴직연금이 아닌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건 이제 근로자들을 위한 거니까. 그렇죠. 특수고용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든 사업고용 협동조합이든 예. 아니면 그분들의 협동조합이든 이렇게 만들어서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업의 특성에 맞도록 만약에 이거 지금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분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임금인지 프로젝트 비용인지 알 수가 없게 돼요. 예. 프로젝트를 내가 6개월 하는데 6개월 하는 동안 퇴직연금을 줘야 된다. 나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네. 난 지금 일시적으로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일을 일시적으로 하고 하고 있는데 있는데. 내가 임금 근로자처럼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혼란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가르마를 타서 별도로 그 직에 맞는 그런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시스템들을 고민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네요. 모든 사람을 한 틀에다 담으려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네, 이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은 좀 달리 봐야 된다는 게 있고요. 아주 짧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체불임금이 늘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퇴직연금, 근데 체불임금 중에 상당 부분이 이 퇴직금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럼 퇴직연금 의무화되면 체불임금 문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지는 않고요. 현재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현재 체불임금의 한 40%가 그러니까 퇴직금을 체불한 퇴직금 체불하는 임금입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40%. 작년 기준으로 한 8,200억 정도가 네. 퇴직금 이제 체불이 됐는데 전체 임금 체불이 한 2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40% 정도가 퇴직금을 미지급해서 임금 체불이 된 거니까 그러네요. 한 8천억 퇴직연금 정도는 제도를 도입하면은 한 40%의 임금 체불을 줄일 수 있는 거죠. 40%에? 네. 그렇게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급여로 나오는 게 퇴직금이라고 하는 한꺼번에 받는 게 90%고요. 네. 퇴직연금이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시적으로 받는 돈에 의해서 체불이 체불이 엄청나게 있다는 많다는 거죠. 거죠. 네, 만약에 의무화가 되면 그 부분만큼은 뭐 없어진다. 예방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바뀔 퇴직금 그리고 퇴직연금 의무화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희 전 고용노동부 차관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